그건 바로 내 딸 수진이가 자기 결혼식장에서 외쳤던 말이었다. 저 돼지 같은 사람, 내가 참아야 하는 게 바로 저거야. 그녀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신랑의 재력가 집안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퍼부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웨딩홀, 200여 명의 하객들이 나를 짐승 보듯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내 손에는 정성껏 포장한 작은 선물이 있었지만 그 순간 온몸이 떨리고 볼은 불타오르듯 달아올랐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걸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신랑의 아버지, 맞춤 양복을 입고 여유롭게 웃고 있던 장 회장이 갑자기 웃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꽂히더니 표정이 얼어붙었다. 잠깐만.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장 회장은 나를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김은희, 올해 66살이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딸이 겨우 12살이었을 때부터 나는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3번씩 갈아타며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했다. 헌 옷을 입고 김밥이나 국수로 끼니를 때우며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다. 수진이는 늘 나를 부끄러워했다. 내 거칠어진 손, 세제 냄새가 밴 몸, 닳아버린 운동화. 그 애는 친구들 앞에서 나를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이가 몰랐던 것이 있다. 나는 청소를 하며 귀를 열어두었다. 야근하는 임원들이 흘린 대화, 투자 계획, 실패와 성공의 뒷이야기. 그 모든 것을 흡수했다. 내가 모아둔 돈은 겨우 5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조금씩 주식에 투자했고 책과 신문을 밤마다 공부했다. 20년 동안 나는 값싼 옷을 입고 김치찌개와 밥으로만 끼니를 해결했지만 내 자산은 남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불어났다. 부동산, 기업 지분, 비밀 파트너십. 나는 평생을 가난한 청소부로 위장한 채 거대한 재산을 키워온 것이다. 그리고 바로 2주 전 장 회장의 회사를 600억 원에 인수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 익명의 투자자 EJ 코퍼레이션의 대표가 바로 지금 모두가 조롱한 그 여인 나였다. 순간 웨딩홀의 공기가 바뀌었다. 비웃던 하객들의 시선이 장 회장에게 쏠렸고 그의 경직된 표정이 전염처럼 번졌다. 수진의 미소도 굳어졌다. 사장님, 설마 당신이...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메일을 뒤적였다. 거기엔 내 서명이 있었다. 영상 회의 속 내 얼굴, 계약서의 이니셜, 그리고 전화 속 목소리. 그는 숨을 몰아쉬며 나를 바라봤다. 하나님 맙소사, 김 대표님이셨습니까? 수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와 장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그제야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던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집안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나는 값싼 자주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선물을 쥔 채 서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힘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내가 말할 순간이 찾아왔으니까. 나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에 찍힌 빨간 숫자만 본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일한 직원들, 그 가족들의 생계를 지키고 싶었다. 경영자의 무능으로 쓰러져가는 회사를 600억 원에 인수한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삶을 지키는 선택이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던 어투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신랑 도윤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다가왔다. 부드러운 성격이었지만 아내처럼 독한 면은 없었다. 장 회장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 눈빛에는 이제 존중이 담겨 있었다. 김 대표님. 그는 내 법인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순간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저희 회사를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수백 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간 웨딩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김 대표님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어머니는 그냥.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더 많은 하객들이 몰려들어 원을 이루었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평생 투명인간처럼 살아오며 배운 것은 침묵의 힘이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수진이 쌓아올린 완벽한 가식의 성에 균열을 내는 산성 같았다. 엄마? 수진은 낮게 속삭였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를 모욕하던 그 입에서 나온 단어였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탐욕이 번쩍였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올지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수진 씨 어머니가 재벌이라고? 아니, 맨날 그렇게 가난해 보였는데 20분 전까지 나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억지로 존경심을 가장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 회장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김은희 대표님, 우리 회사를 인수해 수백 명의 일자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마침내 내 차례가 왔다. 수십 년 동안 법인 이름 뒤에 숨어있던 내가 이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입을 열었을 때 수진이 기대하던 말은 나오지 않았다. 장 회장님, 감사의 말씀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부정하는 듯한 어조의 수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덧붙였다. 저는 인정받기 위해 그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닙니다.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내 시선은 수진에게 향했다. 그 아이의 눈빛에 의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나는 처음으로 그날 밤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이제 게임은 막 시작되었으니까. 며칠 동안 수지는 내게 끊임없이 연락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결혼식 때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곧이어 본심이 드러났다. 엄마, 장 회장님 말씀. 사실이에요? 그 회사 진짜 엄마가 인수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김밥 한 줄로 아침을 때우고 청소복을 입고 버스를 3번 갈아타 출근했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 시각 내 다른 휴대폰에선 2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화요일 밤 수지는 갑자기 내 집에 나타났다. 명동에서 산 값비싼 아이보리 코트를 입고 외제 구두를 신고 줬고 낡은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돼요. 그녀는 중고 가구점에서 들여온 낡은 소파에 앉아 여전히 방안을 역겨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결혼식장에서 장 회장님이 엄마한테 했던 말, 그게 대체 뭐예요? 왜 엄마를 그렇게 존중하는 거죠? 나는 차를 따라 건넸다. 내 결혼식은 참 아름다웠어. 도윤 씨도 좋은 사람 같더구나. 내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수진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엄마가 진짜 그 김 대표 맞죠? 수백억 원으로 회사를 산 사람이 엄마 맞죠? 수진의 목소리가 마지막 단어에서 갈라졌다. 며칠 동안 억눌러온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삼키며 목을 적셨다. 수진아, 나를 봐.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화장실을 닦으며 사는 중고 옷만 입고 이 좁은 인천 아파트에 사는 내가 정말 재벌일 거라 믿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을 내밀었다. 세제를 수천 번 만져 거칠어진 손과 짧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손톱을 보여주었다. 이 손이 과연 CEO의 손으로 보이니? 그런데 그녀의 눈동자 속에 위험한 빛이 번쩍였다. 쉽게 꺼지지 않을 의심의 불꽃이었다. 그럼 장 회장이 왜 엄마를 김 대표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눈빛이었죠? 수진의 목소리에선 집요함이 묻어났다. 나는 딸이 스스로를 괴롭히도록 미끼를 던져주었다. 아마 장 회장님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걸 수도 있지. 나는 일부러 여유 있게 말을 이었다. 혹은 내 얼굴이 그의 옛 사업 파트너를 떠올리게 했을 수도 있겠지.
그 나이 때 남자들은 가끔 없는 유령을 보는 법이거든. 거짓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수지는 그 빈틈을 자신의 욕심과 공포로 채워 넣었다. 그녀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추측하고 상상하는 모습을 나는 지켜봤다. 만약 착각이 아니라면? 수지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엄마, 진짜 어딘가에 돈 숨겨놓은 거 아니죠? 며칠 동안 수지는 아마추어 탐정처럼 변했다. 예고 없이 들이닥쳐 내 아파트 구석구석을 훑었고 내가 못 본 척할 때 몰래 책상 서랍을 뒤졌다. 펜 좀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서류를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물론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서울 시내 최고급 은행의 금고에 있었다. 내 아파트에는 고지서, 장보기 영수증, 오래된 신문과 도서관 책들 뿐이었다. 나는 일부러 가짜 단서들을 남겨두었다. 수정된 듯 보이는 30만 원짜리 예금 영수증, 확인하지 않으면 대기업 번호 같아 보이는 치킨집 전화번호. 금요일 수지는 도윤을 데리고 왔다. 사위가 내 집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다. 그는 어색함을 숨기려 애쓰며 앉을 자리를 찾았다. 그는 부유하게 자랐지만 아내처럼 잔혹하진 않았다. 김 여사님, 도윤이 공손하게 말했다. 수진이가 결혼식 때의 혼란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일 이후로 매우 신경이 곤두서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전문가 같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수지는 소파 끝에 앉아 방안을 훑으며 증거를 찾았다. 이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도윤이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확인이 아니라 확신을 얻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었다. 어떤 클래리피케이션이 필요한데?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장기판에서 다음 수를 계산하는 기분이었다. 도윤이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그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이재희 김 대표라고 어머니께서 혹시 아시는 분인지?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다. 며칠 동안 준비해온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었다. 김 씨, 성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 많아.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장 회장님이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시면 될 거야.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단순한 거래에 왜 그렇게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싶어 하실까는 모르겠네. 수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듯 말했다. 그분이 그 회사를 살려줬으니까요. 수백 명의 일자리를 지켰으니까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선의였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이미 자신이 파악한 정보가 드러나 있었다. 도윤의 집안 재정 정보를 캐묻고 독자적으로 조사한 흔적이었다. 수지는 퍼즐 조각을 거의 다 맞췄다. 이제 필요한 건 내 입에서 직접 듣는 한마디였다. 그러나 나는 쉽게 내어줄 생각이 없었다. 나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 값싼 차를 홀짝이며 딸을 평온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수진의 눈에 진짜 두려움이 비쳤다. 틀릴까봐, 그러나 맞을까봐 생긴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은 곧 집착으로 변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는 더 자주, 더 집요하게 내게 왔다. 가끔은 도윤과 함께, 가끔은 혼자, 항상 새로운 질문을 준비해 와서 마치 우연한 대화처럼 꾸몄지만 나는 그게 연습된 대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 다른 데로 이사 갈 생각 없어요? 버스 타지 말고 차 한 대 사면 안 돼요? 그녀의 시선은 내 방 안을 스캔하는 레이더 같았다. 평생 알고 있던 가난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단서를 찾으려는 눈빛이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수진이 건물 계단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3시간 동안 겨울비를 맞으며 나를 기다린 그녀의 명품 코트는 젖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다. 엄마,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녀는 내가 다가가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이 이제 저를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의 가족도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안 맞아요, 엄마. 제 직감이 그래요.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뜨거운 차를 내주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떨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그녀의 진짜 취약함이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 내가 마치 어린 시절 악몽을 꿨을 때처럼 그녀 앞에 앉으며 말했다. 저 계속 조사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나는 두 손으로 따뜻한 유자차 잔을 감싸쥐고 있었다. 수진이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제 김 대표를 조사하려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내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 했지만 표정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궁금한 듯 물었다. 수십억을 들여 내 정체를 개인 생활과 완벽하게 분리해온 세월이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수지는 좌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사람은 마치 유령 같아요. 12개국에 법인을 등록해 놨는데도 공개 사진도 없고 인터뷰도 없고 행사에도 안 나와요. 모든 일은 변호사와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요. 그 탐정은 30년 경력 동안 그런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는 척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래서 나를 의심하게 된 거야? 수지는 울음으로 붉어진 눈을 들었다. 엄마는 밤마다 그 회사들 청소했잖아요. 임원들이 야근할 때 거기 있었고, 중요한 전화도 들었을 거고, 책상 위 문서도 봤을 거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에 더 가까웠다. 수진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정말 그런 정보를 이용했다면 벌써 오래전에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 안 하니? 네가 어릴 때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그러나 그녀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일부러 그렇게 산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몰래 돈을 모으면서도 안전하게 살려고. 절박함이 묻어난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장 회장님이 계속 엄마 얘기를 해요. 중요한 화상회의에서 본 얼굴 같다고. 도윤도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잠시 마음을 정리했다. 수진이 사설 탐정까지 썼는데도 이제 김 대표와 나를 연결하지 못했다는 건 내 계획이 성공했다는 뜻이지만 그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기도 했다. 차를 다시 가져와 보니 그녀가 내 책장을 훑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중고 투자 서적들을. 엄마, 이거 다 뭐예요? 왜 이런 책들을 모아요? 수진이 오래된 시장 분석 책자를 들고 물었다. 엄마, 언제부터 이런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범죄 증거를 찾은 듯 했다. 싼 값에 팔길래 그냥 읽으려고 샀어. 나는 부분적으로만 진실을 말했다. 게다가 회사 청소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라. 수지는 책을 내려놓고 절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혹시 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저축해둔 게 있다면 말해줘요. 도윤이랑 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입에 올렸다.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어떤 문제인데? 나는 진심 어린 엄마의 표정으로 물었다. 수지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았다. 장 회장님의 회사. 결혼 전 들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어요. 매각 후에도 개인 빚이 엄청나요. 우리가 사는 집도 전부 대출이고 차와 보석 다 신용으로 샀어요. 회사가 계속 돈을 벌 줄 알고 그녀가 감추던 진실을 드디어 털어놓았다. 얼마나 빚이 있는데?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수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카드빚 2억, 집 대출 3억, 개인 대출 1억, 게다가 결혼식 비용까지 다 신용으로 합쳐서 6억 원이에요. 그 금액은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파탄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나는 이미 예상한 답을 물었다. 장 회장님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데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요. 도윤도 알아보지만 경력이 전부 가족 사업 쪽이라. 수지는 어릴 때 잘못을 저지르고 입술을 깨물던 그 표정을 지었다. 혹시 정말 엄마가 돈이 있다면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선물이 아니라 빌려주시는 거예요.
이자까지 다 갚을게요. 그것이 바로 내가 몇 주 동안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수지는 마침내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의심을 확인해주기보다 더 위험한 것을 주기로 했다. 희망과 불확실성을 섞은 것. 수진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정말 그 정도 돈이 있다면 200명 앞에서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 딸 앞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을 것 같니?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수십 년의 모욕을 품고 있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네가 날 대하던 그 모든 멸시를 묵묵히 견뎠을 거라 생각해? 내 말이 그녀를 때리는 듯했다. 수지는 진심으로 울기 시작했다. 죄책감과 공포, 재정적 공황이 섞인 눈물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렇게 대해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 엄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뭐라도 있으면 뭐라도 빌려주시면 꼭 다 갚을게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떨리는 그녀의 손을 내 손에 감싸주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재벌이라면, 이제 김 대표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녀의 눈빛에 위험한 빛이 스쳤다. 그럼 우리 집도 살릴 수 있고 결혼도 미래도 지킬 수 있어요. 더 이상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딸이었다는 뜻이겠죠. 나를 사랑해준 단 한 사람을 멸시한 딸. 그녀는 멈춰서 내 눈을 바라봤다. 좋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수지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진짜 질문은 그녀가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싼 채 수진의 말을 들었다. 엄마, 나 이재 김 대표에 대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왔니?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아무것도 없어. 수지는 좌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12개 나라에 회사가 등록돼 있는데 사진도 없고 인터뷰도 없고 행사에도 전혀 나오지 않아. 변호사랑 대리인만 내세우고 본인은 그림자처럼 숨어 있어. 탐정은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어. 나는 흥미로운 척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날 의심하게 된 거야? 수지는 울다 지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는 밤마다 사무실 청소했잖아. 임원들이 야근할 때 다 들었을 거고 문서도 봤을 거고. 정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진실에 너무 가까웠다. 수진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정말 그랬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전부터 달라졌을 거야. 네가 어린 시절부터 부유하게 자랐겠지.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일부러 가난한 척한 거야. 의심받지 않으려고.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탐욕이 섞여 있었다. 장 회장님이 계속 엄마 얘기를 해. 화상회의에서 본 얼굴이라고. 도윤도 이제 자꾸 묻잖아. 엄마가 누구냐고.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마음을 추슬렀다. 그녀가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는데도 내 정체를 찾지 못했다는 건 내 준비가 완벽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다시 차를 가져오자. 수지는 내 책장을 뒤지고 있었다. 수십 년간 중고시장과 헌책방에서 모은 재테크 서적들. 엄마, 왜 이런 책들을 모아요? 언제부터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범죄 증거를 발견한 듯 했다. 그냥 싼 값에 팔길래 샀지. 읽는 것도 좋아하고. 나는 일부만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회사 청소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궁금해져서. 수지는 책을 내려놓고 절박하게 말했다. 엄마,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좀 도와줘요. 도윤이랑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녀가 마침내 감추던 진실을 꺼냈다. 얼마나? 내가 물었다. 카드빚에 2억, 집 대출 3억, 개인 대출 1억. 결혼식 비용까지 합치면 6억 원이야. 수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금액은 나에게는 작은 숫자였지만 그녀들에게는 파멸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이미 알면서도 물었다. 아버님은 나이가 많아 새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도윤도 경력이 전부 집안 회사에 묶여 있어서. 그러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엄마가 정말 돈이 있다면 그냥 선물이 아니라 빌려주세요. 이자까지 다 갚을게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내가 정말 그런 돈이 있었다면 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을 때 그냥 가만히 제 있었을까? 네가 수십 년 동안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살았을까? 내 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뭐라도 있으면 제발.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떨리는 손을 잡았다. 수진아, 만약 내가 정말 이재희 김 대표라면 네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럼 집도 살릴 수 있고 결혼도 미래도 지킬 수 있어요. 더 이상 잃을까 두렵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렇다면 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딸이겠죠.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엄마를 모욕했으니까. 잠시 멈춘 뒤 수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엄마, 그건 또 수십 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속이고 내가 우월하다고 착각하게 놔둔 거잖아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알던 수진이었다. 책임을 지기보다 피해자로 변하려는 본능. 네가 정말 바라는 건 뭘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진짜 내가 가난했길 원하는 거니? 그래야 네가 한 모욕이 진짜 상처가 될 테니까? 수지는 말을 잃고 침묵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신발 상자를 들고 나왔다.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내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거야.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오래된 서류,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준비해둔 몇 가지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15년 전 서울의 대형 빌딩 앞에서 찍힌 사진을 꺼냈다. 남루한 옷차림의 나. 그러나 뒤로 보이는 건 김그룹 인터내셔널의 화려한 건물이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찍어준 거야. 그때 거기 청소를 했었거든. 나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다. 그룹. 수지는 사진을 부들부들 떨며 바라봤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오래된 급여 명세서를 꺼냈다. 거기에는 김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물론 내가 손본 흔적도 함께였다. 몇 년 동안 거기서 일했지. 그러다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일부러 말을 흐렸다. 개인적인 이유요? 수지는 숨을 죽였다. 밤마다 청소하면서 들은 이야기들, 내가 본 것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 어느 날 회장이 나를 따로 불러서 증인이 되어 달라고 했지. 수진의 눈이 커졌다. 엄마, 그럼 진짜 뭔가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재희 김 대표랑 직접 일한 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했다. 수지는 자기 머릿속으로 이미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이 그녀를 더욱 집착하게 만들 것을 알고 있었다. 도윤 씨, 수진이가 늘 제일 효녀였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집안 빚이 감당 안 되니까. 아마 그래서 태도가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도윤의 말은 달콤했지만 순진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수진이 나를 모욕한 건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습관이었다. 도윤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아내를 두둔해 주는 건 고맙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 만약 내가 너희를 돕는다면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야. 책임과 조건이 뒤따를 거야. 수지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눈을 반짝였다. 조건이요? 뭐든 할게요. 계약서든 각서든 다 쓸게요.
자세한 내용도 듣지 않고 서둘러 약속하는 그녀의 태도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좋아. 나는 천천히 책상으로 가 준비해둔 서류철을 꺼냈다. 몇 주 동안 준비한 제안서가 있어. 너희 빚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하지만 보여주기 전에 묻고 싶다. 앞으로 너희와 나의 관계가 영원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감수할 수 있겠니? 무슨 의미예요? 도윤이 신중히 물었다. 그러나 수지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는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첫 장에는 조건부 재정지원 계약서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고 법적 도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건 내가 아는 사람들과 협의해 준비한 문서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수지는 매의 눈처럼 종이에 달려들었다. 도윤은 옆에서 읽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50번째 조건. 수진이 소리내어 읽었다. 현재 모든 재산, 집, 자동차, 귀금속을 담보로 어머니 명의로 일시 이전.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럼 모든 걸 엄마 앞으로 넘겨야 한다는 거잖아요? 임시야.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큰돈을 다루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님, 그건 우리 삶 전부를 어머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질 보장은 없잖아요. 똑똑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남편의 우려를 무시했다. 두 번째 조건. 그녀가 계속 읽었다. 5년간 어머니가 지정한 도시로 이주 가족 연락 제한.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도윤은 창백해졌다. 연락 제한이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5년 동안 내가 정한 도시에 살고 내가 제공하는 집과 생활비로 지내게 될 거다. 방문은 허락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나와의 모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 수지는 서류를 부들부들 떨며 읽어 내려갔다. 세 번째 조건. 향후 모든 상속권 포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이 돈이 전부라는 뜻이네요. 이후로는 어떤 재산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너희가 우리 가족으로부터 받는 마지막 지원이 될 거야. 이후엔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그 순간 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이건 대출도 가족의 도움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자유를 파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돈을 대가로 가족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수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굶주린 듯한 눈빛으로 서류를 붙잡았다. 월 생활비는 얼마나 돼요? 집은 어떤 집을 주실 건데요? 예상대로였다. 도윤은 본질을 봤지만 수지는 오직 숫자만 보고 있었다. 월 500만 원. 나는 차분히 말했다. 집은 지방의 작은 도시, 생활비를 아끼면 넉넉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진의 눈빛이 번쩍였다. 도윤 씨, 잘 들어. 우리 곧 다 잃게 돼. 집도 차도 체면도 미래도. 엄마가 지금 길을 열어주고 있어. 5년은 길지 않아. 버티면 돼. 도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5년 후에 돌아오면? 내 엄마는 네가 모르는 사람이 되고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겠지.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의 말이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두 사람에게 거리를 두었지만 여전히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 이건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들의 진짜 가치관이 드러나는 순간. 도윤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엄마랑 이미 끝났어. 일주일 전 수백 명 앞에서 엄마를 모욕했고 그 전부터도 엄마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어. 아마 이게 벌을 받는 거겠지. 그런 말 하지 마. 도윤이 외쳤다. 과거는 고칠 수 있어. 가족은 회복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제안하신 건 치유가 아니라 절단이야. 그의 말은 내 가슴을 예상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래, 그 제안에는 복수심이 섞여 있었지.
내가 외면해온 진실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니? 나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다. 조건 없이 돈을 주고 또다시 내가 현금 인출기 취급을 당하라는 거야? 아니요. 도윤이 단호히 말했다.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으로 어머님의 용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회복되지요. 그 순간 수진이 벌떡 일어나 서류를 움켜쥐었다. 말은 쉽지.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내가 아닌가요? 엄마를 모욕한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 계약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녀의 눈가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무슨 삶을 시작한다는 거야? 도윤이 절규했다. 돈에 묶인 삶, 가족을 끊어내고 남은 건 뭐야?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이건 정의가 아니라 복수예요. 순간 나는 결심했다. 문서에 없는 네 번째 조건이 있어. 나는 낮게 말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나를 향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야 해. 수진의 손에서 문서가 미끄러져 탁자 위에 떨어졌다. 무슨 말씀이에요? 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책상으로 가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사실 그 계약서는 전부 가짜야. 돈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인맥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나는 서류철을 열어 탁자 위에 펼쳤다. 나는 내 결혼식에서 장 회장이 본 그대로의 사람, 이재희 김 대표이기 때문이야. 순간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수진과 도윤은 나를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나는 2천억 원이 넘는 기업 제국을 세웠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네가 상상도 못한 부를 지닌 여자가 살고 있었던 거다. 이번엔 진짜 문서였다. 내 이름이 적힌 통장 내역, 기업 인수 계약서, 내가 직접 서명한 매입 서류, 그리고 회의 사진 속의 나. 수지는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도 못한 채 첫 장을 읽었다. 김은희, 이재희 김, 현재 잔액.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이게 진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도윤도 창백한 얼굴로 문서를 확인했다. 정말 맞으십니까? 장 회장님이 본 그 사람이.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건 장 회장의 회사를 내가 인수한 서류야. 이건 450억 원 송금 영수증이지. 한 장 한 장 내려놓을 때마다 그들의 눈빛은 무너져 내렸다.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문서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런데 엄마, 왜 이렇게 살았어요? 왜 헌 옷을 입고, 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왜 이 낡은 아파트에? 나는 마침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질문을 들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난 다짐했지.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누구도, 심지어 내 딸조차도 날 재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도록 제국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 검소하게 살면서 본질을 잃지 않겠다고. 도윤은 문서를 계속 넘기며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기업들 다 아는 곳입니다. 제 사촌을 살려낸 음식 체인도 있고 이모가 다니는 섬유 공장도 어머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켜온 거군요. 서울만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12개 나라에서 수많은 회사를 되살렸고 지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가족에게 내 진짜 삶을 이야기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묘하게 해방된 기분이 들었다. 수지는 문서 위로 눈물을 떨어뜨리며 마침내 얼굴을 들었다. 30년 동안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30년 동안 내가 엄마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없는 사람처럼 대해왔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엄마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었네요. 성공한 건 맞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는 성공하지 못했는지도 몰라.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아팠지만 꼭 필요한 말이었다.
도윤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하나님, 김 대표님, 우리가 어머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안 모시고 수진이가 꾸며댄 핑계를 그대로 믿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며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우린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짐이라고 생각했지요. 오해한 게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스스로 택한 가면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내가 당한 모욕과 멸시는 온전히 네가 선택한 거다, 수진아. 수진은 몸을 웅크린 채 오열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평생 갚아도 안 될 만큼 잘못했어요. 맞아. 되돌릴 수는 없어.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 나는 책상으로 가서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다. 이건 내 진짜 유언장이야. 보고 싶니? 수진의 눈이 커지며 두려움이 스쳤다. 엄마, 설사 뭐라고 쓰여 있든 난 상속받을 자격 없어요. 완전히 제외돼도 당연해요. 원래는 내 재산의 70%를 사회에 기부하고 30%를 너희에게 남기려 했어.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 결혼식에서 모욕당한 뒤 새로 작성했지. 이제는 100% 전부 여성보호센터,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 창업 장학금 같은 사회재단으로 간다. 그 말은 수진에게 따기처럼 내려앉았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당연해요. 엄마가 절 제외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제발 살아계시는 동안만은 저를 완전히 끊지 말아주세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진짜 딸?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2주 전 수백 명 앞에서 날 돼지 같은 여자라고 부른 그 딸이 도윤이 다가와 수진을 끌어안았다. 어머님, 그는 굳건하면서도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의 행동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따님 아닙니까? 피는 못 속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화해가 필요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수십 년 동안 조건부의 사랑만 보여준 관계. 정말 치유가 가능할까? 그때 수진이 무릎 꿇고 내 앞에 엎드렸다. 엄마, 제발 기회를 주세요. 단 한 번만 남은 생을 다 바쳐 증명할게요. 그럼 빚은 어쩔 거지? 나는 차갑게 물었다. 아직도 내 돈으로 해결하고 싶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도윤이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가진 걸 다 팔고 전세방으로 옮기고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돈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돈이 아니라 용서가 필요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용서는 한 번의 대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꾸준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지.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수진이 애원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내 결혼식에서 날 모욕했던 그 자리. 그 하객들 모두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날 존중해라. 내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어머니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수지는 울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하지만 네가 진짜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다시 욕망에 흔들릴 사람인지 그건 시간이 말해줄 거다. 그날 밤 이후로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서울 도심의 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거울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 이제 더는 중고 옷을 입지도 버스를 3번 갈아타 출근하지도 않았다. 전문가에게 손질받은 머리, 절제된 보석, 맞춤 정장. 30년 만에 나는 두 얼굴을 하나로 합쳤다. 가난한 청소부 김은희도 냉철한 재벌 이재희 김 대표도 아닌 진짜 나로서.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마침내 나는 내가 만든 제국과 나 자신의 삶을 동시에 직시할 수 있었다. 놀라웠던 건 수진이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 만에 그녀는
도윤의 온 가족과 장 회장 일가,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했던 200명의 하객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당에서 열린 그 만찬 자리에서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6개월 전 저는 제 어머니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모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조롱하며 웃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건 그분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을 잊고 잔인함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수지는 울음을 참지 못했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장 회장조차 눈물을 훔치며 그날 함께 비웃었던 나도 죄인입니다라며 사과했다.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다. 비웃음은 집단적 부끄러움으로 변했고 그 공개적인 사과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곧 수진과 도윤은 강남의 호화 아파트, 외제차, 값비싼 명품들을 모두 처분했다. 이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고 수지는 한의원 접수 직원으로 도윤은 작은 회계사무소의 주니어로 일하기 시작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내가 제안한 어떤 금전적 도움도 거절했다. 김 대표님,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도윤의 말은 단단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 내 본사 건물 40층 높이의 유리 빌딩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는 단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엄마, 저한테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엄마가 이 모든 걸 어떻게 만들어 온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기묘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34살이 된 내 딸에게 성인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일, 매주 함께한 점심자리에서 처음엔 어색하고 차가웠던 대화가 점차 따뜻해졌다. 주식을 고를 땐 어떻게 판단했어요? 수십 년 동안 결과가 안 보여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질문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주었다. 내가 너무 오래 침묵 속에서 제국을 세우느라 딸에게 기본적인 삶의 훈련조차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 그녀의 허영과 잔혹함은 어쩌면 돈이 신기루처럼 보였다 사라지는 불투명한 가정교육의 부산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왔다. 진실이 드러난 지 4개월 후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엄마, 이번 달엔 신용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고 모든 고지서를 다 갚았어요. 사소한 성취였을지 몰라도 내겐 근본적인 변화였다. 그녀는 드디어 현실 속에서 자립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과 도윤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그 소식은 벼락처럼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평생 홀로 늙어갈 거라 믿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될 운명이 찾아온 것이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생각이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르게 키우고 싶어요. 수진이 곧바로 대답했다. 태어나자마자 할머니를 알게 할 거예요. 성실과 겸손, 가족의 사랑이 조건 없는 가치라는 걸 배우게 할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오래 미뤄왔던 결정을 꺼내들었다. 가방 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김은희 가족재단 설립 헌장이다. 내 재산 절반을 사회공헌 재단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우리 가문이 대를 이어 운영하게 할 거다. 도윤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손주가 크면 직접 자원을 관리하며 남을 돕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수진, 네가 원한다면 자선 사업을 주도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누구도 상속으로 부자가 되진 못한다. 대신 세상에 변화를 줄 기회는 언제나 주어질 거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완벽해요. 특권 없는 기회, 의미 있는 삶. 우리 아이가 꼭 가져야 할 미래예요.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함께 재단의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수지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꿰뚫는 놀라운 감각을 보였고 도윤은 재정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며 그녀를 뒷받침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짜 가족을 가진 것 같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가족. 그리고 마침내 손녀 김아린이 태어났다.
나는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조용히 다짐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김은희, 그리고 이제이 김. 두 얼굴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로. 더 이상 비밀도 거짓된 가난도 성공을 부끄러워하는 위장도 없다. 이제 돌아보면 수진의 결혼식에서 들었던 그 잔혹한 한마디가 사실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딸은 바닥을 찍고서야 진짜 가치를 배웠고 나는 모든 걸 걸고서야 지켜야 할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진실 없는 사랑은 없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